정시입 중반 설명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학원,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강의하고 있는 전영주라고 하고요. 이게 제 그냥 뭐 간단한 프로필인데, 현재 저는 이제 오리비 클래스라는 곳에서 인터넷 강의를 병행하면서 여기서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요. 제가 깜빡 잊고 여기 나눠드리는 자료에는 제가 요거를 못 적어드렸는데 010-8891-2361니까 오늘 이 설명회는 한 11시 50분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다음 수업이 2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이나 뭐 궁금하신 거 제가 질문 답변해드리고, 만약에 오늘 시간 때문에 좀 일찍 가셔야 되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늘 이후로도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프로필이고요. 뭐 요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요 설명회는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일단 자료도 나눠드렸는데, 요 설명회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을 웬만한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PPT로 옮겨놨기 때문에 뭐 여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프린트 보셔도 되고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 얘기는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보통 2017년 혹은 2018년 수능부터 거기를 보통 기점으로 보는데, 국어 시험이 저희 때 시험 보던 것과 다르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정점에 찍었던 게 아마도 아시겠지만 2019 수능입니다. 2019 수능이 정점이고요. 그때가 이제 원점수 추정치가 1등급 컷이 83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3점이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국어가 보통 문제가 한 문제당 2점 혹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3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7개, 8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다. 그 정도로 이제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2020년부터 조금 숨고르기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에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 수능이 역대 난도 중에 가장 높았지만, 사실 원점수 추정치는 작년이 2019보다 조금 높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대비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작년이 제가 봤을 때는 국어시험 역대 국어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 어렵다예요, 그냥. 그래서 이 표는 그냥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국어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오답률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이게 나와 있는 통계치인데, 일단은 작년 수능부터 언어와 매체랑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구분돼서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쭉 그냥 가만히 보시면 어떤 영역이 가장 이름이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냐면 당연히 독서죠. 이게 지금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항목들을 저희가 1, 2, 3, 4, 5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건데, 지금 다 독서죠. 다 독서고, 간혹 뭐 문법 아니면 화자 이렇게 끼어 있지만 거의 다 지금 독서가 차지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은 국어 영역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독서다, 이렇게 이 표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오답률인데, 독서나 문학은 언매든 화작이든 똑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같은 시험지로 봐요. 그런데 언매를 보시면 오답률이 화작보다 조금 낮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언매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표만 보면 그럼 우리 아이는 독서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합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 오답률 82%는 정답률이 18%라는 얘기죠. 그럼 100명 중에 18명이 맞췄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찍어서 맞춘 애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6월이라고 써있죠. 6월 달에 보는 시험은 모의평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는 좀 달라요.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을 본따서 만든 시험이고요. 모의평가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 시험은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6월, 9월부터 누가 들어올까요? 재수생이 들어와요. 재수생은 일반적으로 3월 잘 안 봐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보통은 그 사이클이 수능 시험 치르고 원서 넣고 다 끝나고 마지막이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실질적으로 11월 달부터 2월까지 좀 놀아요. 놀다가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재수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재수생들이 일반적으로 3, 4 학평을 잘 안 보고요. 6월 모의평가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수생이 시험을 쳤죠. 그게 반영된 수치란 얘기는 재학생들은 말 그대로 정말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적게 걸릴까요?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이걸 풀었어요? 시간을 많이 썼겠죠? 정답을 맞출 확률은 20% 미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거를 잘해야 될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이냐? 만점을 노린다. 다 하셔야죠. 근데 작년 수능 만점이 28명이었어요. 전국에. 만점은 사실상 요즘 시험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점을 맞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국어만 하루 종일 하면 돼요. 그러면 대학교를 못 가요. 왜? 영어, 수학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1등급이 목표라면 솔직히 독서는 남들 틀려주는 것만 틀려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독서를 한 4개 틀렸다. 1등급 맞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뭘 잘해야 될까요? 문학을 잘해야 돼요. 문학을 만점 수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등급이라는 거는 다들 뻔해 보이지만 실수를 하는 거를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오르는 거지. 이거 맞추려고 10분 썼다가 운 좋게 맞춰도 문제지만 결국 10분 썼다가 틀리고 그 문학에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1등급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독서 어렵죠. 잘해야 되죠. 그건 맞는데 저도 가르쳐 보니까 독서는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독서의 최대치를 100이라고 치면 아예 모른다. 여기서 한 60까지는 올리기 쉽거든요. 근데 독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를 잘한다. 한 80 정도 수준을 끌어올렸다. 80에서 100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많은 양의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굳이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남들 틀려주는 거 요건 좀 몇 개 틀려주고 문학을 완벽하게 하면 1등급 나온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추가로 좀 드리면 저는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비문학 수업 따로 하고 문학 수업 따로 하고 저는 정말 반대예요.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금 파이널 시즌을 하고 있는데요. 문학도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쳐요. 왜냐하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시키려고. 그래서 문학을 완벽하게 해놓고 독서에서 정말 어려운 거 몇 개만 틀려주면 1등급 맞는 데는 정말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안 좋은 공부가 뭘까요? 어려운 독서 지문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은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 3등급도 안 나와요. 왜? 남들 다 맞추는 혹은 상위권이 맞추는 걸 다 틀려버리면 어차피 이거 풀어도 틀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표에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그냥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2015 교육 개정이라고 공통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가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이제 작년 수능부터 바뀐 건데,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작이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EBS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 지문이라고 하는데, 같은 제재를 가지고 다른 관점을 설명하는 지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르 융합. 옛날에는 고전시가면 고전시가만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고전시가랑 뭐 수필이랑 썼고 현대시랑 썼고 뭐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설명회 본 게임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업무 과정입니다. 프린트는 4페이지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예비 고1 때부터 아마 설명회를 들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럼 이제 뭐 예비 고1 때부터 이제 국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언매어 화작을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요거는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9월 모의평가 중에서 오답률 3위였던 잠시만 제가 다시 표로 가면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9월 달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이제 문법이니까 언매 문제겠죠. 자, 이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 것이냐. 보세요. 국어의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라는 게 어간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구나. 근데 어미는 두 개로 나눠진다. 선어물 어미와 어말 어미. 그럼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선어물 어미는 이렇구나. 어말 어미는 이렇구나. 이렇게 푸는 학생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겠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언매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이거를 읽고 요런 규칙성이 있구만. 이거 가지고 풀어볼까? 문제도 안 풀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 언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매는 이걸 안 읽어요. 다 아는 거니까. 바로 뭘로 가냐면 바로 갑니다. 바로 선지로. 바로.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어간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 우리 국어 공부했을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어간은 안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다. 밥을 먹고, 밥을 먹지, 밥을 먹니. 안 변하는 거를 어간이라고. 그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거를 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가 뭐냐면 어간과 어미 사이에 시제는 높임 같은 거. 예를 들어 밥을 먹다 해서 밥을 먹으시다. 이런 식으로 높임을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시제 같은 거. 밥을 먹었다. 이런 걸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보세요.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가셨다. 자,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갈증이 가시다. 가시다. 가시고. 가시지. 가시니.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가시까지죠. 이때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그래도 정답이 4번이에요. 지금 제가 푸는 거를 잘 보시면 이거 하나도 안 읽고 바로 예문 보고 바로 찍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문법을 잘한다. 언매를 잘한다. 이 문제 몇 분 걸려요? 몇 분인 거야? 15초. 그게 언매의 장점이에요. 15초. 혹은 20초. 좀 헷갈렸다? 30초. 1분 이내, 무조건 1분 이내로 풀어야 되는 게 언어와 매체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일단 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근데 오답률이 60%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솔직히 어려웠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아니, 가시다. 가시고, 가시지? 가시니. 안 변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어간.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간. 예를 들어 먹으시다. 근데 그 시는 높임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왜 오답률이 60%, 즉 정답률이 40%밖에 안 나왔을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언매의 장점은 예비고일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대로 된 원리를 공부 안 하고 양치기, 즉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쉬운 문제조차 틀리는 거예요.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매의 장점,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언매의 장점 또 하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듣도 보도 못한 언매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가 심장이 좀 안 좋다. 꼭 시험만 보면 망친다. 이런 아이들은 언매가 좀 유리하죠. 왜냐?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화작은 그 순간 처음 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좀 있어요.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날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잤다고 화작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언매는 그런 건 없죠. 화작, 장점,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작 수업을 안 해요. 안 하고요. 클리닉 때 질문 답변 정도 합니다. 물론 문제는 주죠. 공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글이 너무 쉬워요. 글이. 화작은 본인의 영역. 그러니까 쉬운 글에서 뻔히 나오는 출제 패턴만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근데 언매의 단점이죠. 언매의 단점은 공부량이 많다. 이걸 제가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탐, 과탐, 그냥 탐구라고 쓸게요. 탐구 과목에 저는 한 70% 보고 있어요.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탐, 과탐이라는 그 단일 과목에 한 70%? 그러니까 일주일로 치면 적어도 한 5, 60문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1년 동안 수능 보기 전까지 매주 공부량이 좀 많죠. 물론 그 전에 이론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엄매의 단점은 공부량이 많은 건데 요것도 많이 모르세요. 효율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 언어와 매체죠. 언어가 문법이고요. 매체는 그냥 매체 글과 관련된 문제 푸는 거. 화작이나 비슷한데 언어가 순수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문제 중에 그러니까 45문제 중에 11문제가 언어와 매체고 그 중에 언어는 5문제입니다. 그 5문제 맞추려고 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엄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효율이 안 나와요. 사탐, 과탐 문제수 대비해서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많은 학원들은 엄매를 하라고 시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강 때문에. 진짜로. 왜 엄매는 무조건 특강 이론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엄매가 유리하다고 말하죠. 저는 지금 3학년 정말 최전선에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엄매의 가장 큰 난관은 지속성과 끈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 고3 수강생 중에 작년에 80%가 엄매 시작했어요. 특강은 거의 그 중에 다 이론 특강을 들었죠.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겨울방학에 다른 과목에 치여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학원에서. 왜? 국어학원은 국어만 중요하니까. 저는 전반적인 틀에서 얘기해주면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안 돼 있다.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이 너무 부족하다.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 거의 영어를 거의 애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엄매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못해요. 왜? 겨울방학에 해야지 결국 하나도 복습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강만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다음날 다 까먹고 와요. 그러면 그냥 시간, 비용, 돈만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사탐, 과탐도 밀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에 국영수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좀 여유되면 사과탐. 그 다음에 엄매거든요. 엄매 순위가 후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선택 과목이니까. 근데 국영수도 안 돼 있는데 사과탐도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해야지 단 한 번도 안 봐요. 물론 강제로 학교에서 내실 보면 그나마 낫습니다만 그것도 다 까먹고 와요. 그래서 엄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케줄, 끈기, 노력, 지속성이에요. 그게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화작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죠. 그럴 바엔 처음부터 화작하지. 뭐하러 그 6개월, 7개월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 엄매는 한 달만 남아도 다 까먹거든요. 그럼 그 아이에게 매몰 비용이고 아무것도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엄매를 한다고 독서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국영수가 돼 있는지, 사탐과탐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복습을 잘하는 스타일인지 그걸 꼼꼼하게 감안하셔서 엄매를 선택하셔야 돼요. 많은 학원들은 엄매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제가 아까 15초 만에 풀었다는 가장 큰 전제는 선어말 어미, 어간, 어미, 어말 어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저 문제도 5분 걸려요. 그럼 엄매를 뭐하러 하냐고. 제 말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런 말씀은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서 엄매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스케줄링이 돼요. 두 번째, 국영수가 좀 돼 있어요. 사과탐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비문학에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요즘에 엄매가 많이 활용돼요. 이건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언어와 매체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름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엄매가 등급 컷이 좀 낮아요. 둘이 한 3점 정도 차이 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1등급 컷이 여기가 만약에 85였다. 그럼 화작은 보통 88 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매의 화작은 제가 뭘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내신 때 3학년 내신 때 언어와 매체를 보고 그 기억력을 살려서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저도 해보니까 내신 끝나면 애들은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엄매는 내신과 별도로 꾸준히 투입을 해야 되는 고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시집 중반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얘가 좀 뭔가 밀려있고 조금 스케줄도 관리가 안 되고 사탐과탐도 전혀 안 돼 있으면 지금 그냥 저는 미리 화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년에 바꿀 거를 제가 이게 좀 보이니까. 저도 이게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저도 작년에는 언매를 많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작년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이죠.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해보니까 결국 제 말대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결국 화작으로 막판에 바꾸더라고요. 그거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탐, 과탐도 지금 개념 듣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지금도 있어요. 개념 듣는 애들. 공부가 밀리는 거예요, 맨날. 맨날 밀리고. 그래서 엄매는 가장 후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매는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일단 선택 과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거죠. 이제 독서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5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있죠. 조금 오늘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좀 죄송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와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아이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죠. 가장 좋습니다. 이게 오답률이 82%입니다. 다 틀렸다는 얘기죠. 제가 세 문단 그리고 14번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풀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구나. 네. 자, 매우 어렵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좀 국어 가르치면서 불만인 게 뭐냐면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 잘 푼다고 독해력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국어가 어려워졌다는 거를 일단은 체감을 아마 하셨을 건데 일단 제가 왜 애들이 독서를 못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제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첫 문장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사건 효과를 평가한다는 거는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를 비교하는 거래요. 그러면 사건의 효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일단 첫 번째 멘탈이 나갔냐면 여기 세 번째 문장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원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들아 그런데 나왔다. 내용이 전환되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제가 요 말씀을 좀 정확히 잠시만요. 여기 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 잘 보세요. 사건 효과를 평가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거와 사건이 없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왼쪽 오른쪽 중에 가상의 결과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가상이라서 그래서 관측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숨어있는 논리가 뭐냐면 요 놈이 가상이에요 라는 문장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문장들의 관계를 못 보다 보니까 숨어있는 문장을 눈치를 못 채다 보니까 문장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모 표시 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문장을 연결하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구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니까 저도 구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특징이 이거는 아마 수능에 좀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건데 구조에 너무 혈안돼 있어요. 1문장에선 어떻게 구조를 잡고 1문장에서 뭐가 화제가 되지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거 하나도 몰라도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이해의 출발점이 뭐냐면 문장을 유기적으로 붙여서 읽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이게 안 돼요. 왜? 글자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유튜브만 봐서. 유튜브 보시면 요즘 아시죠? 보통 유튜브 채널 뭐 아무거나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면서 그 유튜브 만든 사람이 밑에다가 자막으로 설명으로 다 깔아줘요. 맥락을 다 깔아줘요. 그러니까 혼자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 없었을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동일한 집단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집단 사건이 있는 놈이랑 사건이 없는 놈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게 실험적 방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이 문단에서 이중차분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시행 집단의 차이와 비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똑같죠? 거의.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비슷한 집단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이거 보셨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렇다고 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럼 이거 읽는 기술은 문단을 끌고 와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붙여서 읽고 이게 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앞에 문단을 끌고 와서 뒷문단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독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차분법 여기 수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많은 애들이 14번을 일단 4번 선지로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4페이지, 5페이지 나오네. 네네. 그 5페이지 보시면 14번에 4번 선지 보시면 이걸 왜 정답으로 찍었을까요? 너무 간단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너무 간단한 이유거든요. 제 기억에 4번 선지가 정답 채택률이 30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4번이 왜 맞는 선지인지.
이거 이중차원법인데 스노우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었죠. 왜? 잘 들어보세요. 가정이니까. 그럼 그 전에 집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중차원법 쓰면 상관없죠. 왜? 가정하면 끝났으니까. 맞는 선지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요즘 수능이. 되게 어렵죠. 이게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정답 1번이거든요. 잘 보세요. 실험적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사건이 있는 놈이랑 사건이 없는 놈을 비교하는 거죠.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행과 비교랑 같이 비교 집단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요즘 애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글을 못 읽어요. 문장을 못 읽어요. 문장을. 그럼 문장을 읽는 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100 중에 99%는 좀 오버다. 한 90% 이상이 구조 잡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요. 첫 문장에서 뭘 잡고 뭐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잡고 막 어떤 그 1문단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는 구조가 나온다. 이딴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문장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장 읽는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실제 정시 집중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문학이 그렇고요. 이제 문학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학. 거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문학인데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싫어하는 고전 시가를 한번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 풀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중창업법을 경험해 보셨으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이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영어도 절대평가라는 뭐 그 명목 아래 사실 영어도 되게 어렵고 수학은 또 좀 어렵습니까? 사탐, 과탐하고 논술하고 뭐하고 뭐 내신하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문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을. 일단은 거기 6페이지 보시면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습니다.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는데요. EBS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은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책이고요. 매년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이 보시는 수능 시험은 2024 수능이에요. 보통 수능 네이밍은 학번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는 거는 2023 수능이겠죠. 그러면 이게 2023 수능 특강 책에 실려 있는 자도사라는 작품입니다. 접근법이 완전 달라요. 이 자도사는 이게 이제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본 거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인데, 이 자도사는 애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 특강 수업을 할 때 자도사라는 작품이 있어. 이 작품의 화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대상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를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뭘 푼 거냐면 이거를 푼 거예요. 24번을 푼 거예요. 자, 제가 이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 니은이 뭔 얘기냐면요. 니은이 뭔 얘기냐면 이 시적 화자가 원래는 그 충신인데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 화자로 자기 자신을 여성 화자로 설정해서 임금님 그리워요. 난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어요. 뭐 대충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임금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겨울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겨울옷 실컷 만들어도 날씨 따뜻해지면 그거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섣달이 거인데 새 봄이면 내가 만든 옷을 주기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번이 정답이 2번이에요. 슬픔 극복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번 선지를 골라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어요? 미리 공부하고 들어간 거죠. 그게 EBS 수능 특강 책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EBS 수능 특강 열나봐야겠구나.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답률 보세요. 70가 그죠? 오답률이 21%니까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79%죠. 이게 문과의 단점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죠? 79%죠. 정답률이 엄청 높죠.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EBS 별나 막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막 육모 전에 EBS만 팠어요. 그런 애가 지금 효과를 본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쉽게 나왔으니까. 누구나 맞추는 문제라고요. 누구나 맞추는 문제. 근데 잘 보세요. 요게 오답률이 35%니까 보통 요게 65%죠. 정답률은.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4번보다는 27번 문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7번은 가지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가지문은 비연계, 말 그대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요. 생판 처음 보는 거. 제가 대충만 해석해 드릴게요. 강호가 강가호수라는 뜻인데 보통 자연이라고 보통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봄이 드니까 내가 일이 많은데 나 이거하고 이거 했어. 그래서 뒷산에 약초 캐려고 했어. 삿갓에 도롱이, 나 비옷 입고 호미 메고 막 농사 짓다가 녹음이 이제 그 나무 그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나무 그늘에서 잤어. 그랬더니 목동 양치기 소년이 소와 양을 몰다가 나 깨웠네. 화자 한가해 보여요? 바빠 보여요? 한가해 보이죠? 한가해 보여요? 자, 27번을 보시면 완전 생판 비연계입니다. 가해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 사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뭐 틀렸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늙은이가 있는데 저 늙은이를 화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나와는 달리 저 사람은 한가롭다. 아니죠. 나도 한가했으니까. 잘 보세요. 요거 때문에 정답이 2번인데 그럼 이 문제를 골라내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보기 박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의 사실관계라고 가르치거든요. 지문의 사실관계. 다시 말해서 보기를 아무리 잘 써놔도 결국 지문에서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특일까요? 수능문학일까요? 이게 수능문학이에요. 수능문학이 어려워지면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특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파이널 시즌을 듣고 있는 고3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지금 수특만 보면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특은 변별이가 아니라 처음에 문학작품 들어갈 때 나 이거 공부한 거야. 시간 단축 효과가 수특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평가원 문학 공부를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문학 선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면 진짜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고2한테 수특을 수업하고 있다. 올바른 수업이에요? 아니겠죠. 왜? 첫 번째, 수특은 내년에 나와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얘네가 보는, 그러니까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이 보는 거고 여러분들 자녀분이 보는 수능에 대한 수특책은 내년에 나온다고요. 근데 고2 정시라고 모아놓고 올해 수특을 공부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두 번째, 수특은 공부를 하면 작품 정리이기 때문에 학원 수업 들어도 다음 주면 다 까먹어요. 왜? 지식이니까, 지식. 내신 공부해도 까먹는데 그거 학원 수업 몇 달에 뭐 한 몇 주 했다고 그게 지식이 다 날라가거든요. 그냥 정말 답답한 거죠. 수특이 중요하대. EBS가 중요하대. 그래도 연계가 중요하대. 지금 고2한테 수특을 시키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기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문학 선지를, 낯선 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선택지를 가를 것이며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그럼 나중에 수특이라는 지식만 살짝 입히면 돼요. 언제? 내년 5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수특을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육모 보기 전까지만 살짝 정리해두면 됩니다. 수특은. 그리고서 또 까먹겠죠. 그리고 여름에 또 살짝 하고 수능 완성하고 파이널 시즌에 필수 작품만 정리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문학의 경향인데 연계와 비연계가 있으면 결국 중요한 건 비연계인데 연계는 그러니까 수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특을 하면 도움을 받죠. 시간 세이브가 돼요.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작품들 같은 경우는 미리 보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게 점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요. 점수는 여기서 결정한다고.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제 허리가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수특 안 해요.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책이 바뀌어요. 누가 어떤 작품 실릴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EBS 직원도 아니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기초 체력을 쌓는 겁니다. 물론 고전 시가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결론적으로 수능 문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EBS를 같이 내년에 볼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EBS를 또 지금 사가지고 애들한테 풀리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풀어도 다음 날이면 까먹을 보통은 다음 날이면 까먹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제가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주간지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아까 뭐 이중차원법 풀면서 좀 기분이 좀 불쾌하시기도 하셨고 좀 아침이고 졸리시고 뭐 이렇게 딴 생각도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절대로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 와서 설명회를 들으시는 이유니까요. 자, 제가 또 요건 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설명드려야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수능 기출지문인데요. 여기 대충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 중심부가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렌즈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는데 두 줄 내려오면 또 외부 변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장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비교대조라고 해요. 비교대조. 그러면 비교대조를 하는 건데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있죠.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대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전영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혹시 그 연예인 분 계세요? 뭐 이렇게 내가 그 대학생 때 좋아했다. 어머니 아버님이랑 저랑 연배가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 때는 뭐 남자라고 하면 뭐 조인성이라든지 혹시 모르세요? 아닐 텐데 설마 어머님 아버님들은 무슨 뭐 이덕화 신석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같고 보통 조인성 그 정도? 저는 요즘 연예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요즘 애들은 조인성이 누군지를 몰라요. 소지섭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이승철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승철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승철이. 그래서 요즘 애들은 뭐 하여튼 저도 사실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브 아세요? 아이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아이브 팬클럽을 가입을 했는데 원영이라고 있습니다. 원영이라고. 정말 매력적이죠.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인성은 아시죠? 그럼요. 이게 지금 조인성. 조인성이랑 저랑 비교대조한다고 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차이점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인성과 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 그래요. 남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 그죠. 근데 저랑 조인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이거를 탁 지금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분명히 다른 인간인데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둘은 뭐가 달라요? 일단 저는 요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키가 175입니다. 근데 조인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 187, 8? 그러면 차이가 딱 보이죠? 그러면 차이 잡을 때 요즘 애들이 어떻게 잡냐? 내부 변수.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외부 변수 세모하라 그랬어. 그럼 동그라미 세모.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조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었는데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내부 변수는 카메라 렌즈의 고유의 곡률로 인해 왜곡이 발생하는 건데, 자,
그래서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를 외부 변수라고 하는데, 외부 변수는 이렇게 해결한대요. 그러면 이걸 읽자마자 뭘 잡는 거냐면, 비교 대조가 보이네. 그러면 기준부터 잡고 공통점을 잡으면 되겠다. 그럼 일단 두 놈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글자로. 요게 왜곡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차이를 볼 때 뭘 잡으셔야 되냐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카테고리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부 변수는 카메라가 어떨 때 발생합니까? 렌즈 자체 곡률로 발생하는 거죠. 얘는요, 카메라가 기울어질 때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보정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얘는 왜곡 모델을 통해서 변수를 세워서 모델링하는 거죠. 근데 얘는요, 격자판을 통해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거죠. 요게 비교 대조를 읽는 방법이에요. 지금 요거 정리해드리면, 비교 대조는 단순하게 동그라미 세모 놀이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먼저 잡고요. 이걸 대전제라고 하거든요. 공통점을 먼저 잡고 차이를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나눠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그렇게 읽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2번 선지 볼게요.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 바로 틀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왜? 외부 변수는 뭐니까? 카메라가 기울어지는 거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4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비는 거는 왜곡 모델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죠. 내부 변수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제가 지금 방법론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머니, 아버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비교대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어머님, 아버님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조인성, 이덕화만 남아요, 머릿속에. 걔가 그때 뭐라 그랬더라? 그렇게 남아요. 그리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제가 과제를 드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시한 제 방법론은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죠? 제가 지금 요거를 지금 뭐 강의로 뭐 어떤 국어의 방법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머니, 아버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상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다고 쳐봅시다. 수업을 했어요? 이게 기출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쳤습니다. 그 기억력이 3일을 못 가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오늘 우리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합니다. 그럼 열심히 수업을 듣죠. 요즘 뭐 다들 수업을 뭐 잘 하시니까 뭐 수업을 듣습니다.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수업 때 배운 방법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예비고일 뭐 설명회부터 들으시면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체화를 강조하는데 숙제를 뭘 주냐면 모의고사를 던져줘요. 무슨 말이냐? 방법이 중요합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익힐 건데 를 제시를 안 하고요. 그냥 수업 잘 들었지? 이제 모의고사 풀어? 생뚱맞은 모의고사를 풀고, 거기 모의고사에 뭐가 있냐면 선택지에 대한 답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쳐봅시다. 공부를 해요. 그럼 뭘로 해요? 과제를. 모의고사를 하겠죠. 그럼 모의고사를, 자, 제가 지금 방법 설명했죠. 이 방법 3일 가요. 기억력. 얼마 안 가요. 모의고사를 이제 과제를 낸다고 치면 모의고사를 풉니다. 어떻게 풀까요, 이걸 어떻게 풀까요? 지멋대로 푼다고요. 지멋대로 이렇게 푼다. 그냥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1번, 2번. 틀렸네. 늘 그랬듯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 그랬어. 뭘 봅니까? 선택지, 해설지를 보죠. 그래서 맞춰봐요. 이게 일주일이에요. 장담합니다. 실력 향상 제로. 빵. 그럼 뭐만 하냐면 틀린 문제만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출문제에 똑같은 제재가 안 나오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국어 실력이 당연히 안 오는 것이고 이게 잘못 퍼지니까 어떤 생각이 퍼지냐면 국어는 공부를 해도 안 오른다는 속설이 퍼진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어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안 오르죠. 뭐랑 똑같냐면 어머님들 그냥 지금 시중에 수학책 하나 사셔가지고 미분적분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해설지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덮습니다. 다음 주 수학 실력이 늘어요? 똑같다니까 이렇게. 애들 이렇게 공부를. 그럼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수업 때 한 거를 방법을 적어놓은 과제물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주간지라는 겁니다. 주간지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매 주마다 나오는 과제집인데 잘 보세요. 거기 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9페이지. 이게 그냥 제가 예시를 갖고 온 건데 아예 다른 지문이죠. 새로운 지문이죠. 이 지문 옆에 뭐가 돼 있어요? 비교 대조라고 써 있죠. 같은 방법을 다른 제재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지문 분석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도 국어 선생이지만 국어 선생 100명 중에 이런 지문 분석지를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라고 치면 10명도 안 돼요. 일단 인강하신 분들은 있어요. 저도 참고로 인강하니까 저도 있어요. 그럼 왜 없냐? 가장 큰 이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은 이게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냥 문제 풀고 그러니까 선택지란 말 아시죠? 1번, 2번, 3번, 5번. 거기 해설만 읽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 해설지를 어디다 다운받아요? 그냥 매땡이나 하여튼 이런 사이트에서 그냥 대충 다운받아서 애들한테 뿌리죠. 그래서 애들 조집니다. 너 왜 숙제 안 했어? 너 왜 공부 안 할 거야? 너 왜 성적? 왜 애들 스트레스만 받죠? 어떻게 읽을지도 과제를 안 줘놓고 모의고사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제 방법이 물론 저도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요. 저는 원래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저도 제 방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또 이제 정시집중반 설명회 투어 하실 때 제발 그 학원에 주간지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 수업 의도는 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과 방법이 일치되는 다른 샘플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궁금하실까봐 혹시 오늘 끝나시고 이게 견본인데요. 이게 제 파이널 교재입니다. 파이널 교재. 파이널 교재라고 해서 보통 저는 월, 화, 수 지문 3개씩 줘요. 3, 3, 3. 근데 우리 겨울방학이나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한 하루에 4개씩 갑니다. 4, 4, 4. 그래서 매일마다 지문 분석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 방법론이 체화되도록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끝나시고 궁금하시면 데스크에도 한 부 맡겨놨으니까 보고 가셔도 돼요. 당연히 선지 해설지는 있죠. 선택지 해설지는 당연히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방법을 강사 방법으로 써놔야 돼요. 강사 방법으로.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릴게요. 왜 우리 애는 예비 고1 때부터 마더텅, 매산비 열라했는데 왜 안 오를까? 가장 간단합니다. 마더텅, 매산비가 나쁜 책이란 말이 아니라 마더텅, 매산비에는 이게 없어요. 해설지가 어떻게 써있냐면 단어 뜻풀이 그 다음에 누구나 그냥 어떻게 읽어라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요건 요런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 정리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텅을 풀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끝나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오르죠. 그런데도 계속 마더텅을 풉니다. 성적은 계속 안 오르고. 그럼 이제 고문과 똑같죠. 육체 고문. 마더텅 같은 책은 사실 언제 풀어야 되냐면 자기 방법이 정립이 다 됐어요. 그때 푸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요. 마더텅은 그래서 사실 언제 풀면 좋냐면 고3 7, 8월 때 푸는 게 되게 좋아요. 정립이 다 된 상태에서.
근데 예비 고1 때 방법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풀게 하고 문제 틀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스트레스 받고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문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든 그 학원의 교재를 보시되, 그럼 교재, 이제 저도 이것도 되게 웃겨요. 학원 교재 보여주세요. 교재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교재를 봐요. 디자인 괜찮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보시는 게 훨씬 낫죠? 교재를 보실 때 앞으로 뭘 보시는 거냐면 그 학원의 주간지를 보시라고요. 근데 지문 분석이 없다. 혹은 해설지만 쭉 달려있다. 그러면 어디서 갖다가 붙인 거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오르죠. 아닌데요. 제가 아는 애들은 그런 학원 보내도 잘 하던데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기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은 저는 또 수업을 또 이렇게 합니다. 본인 방법이 잘 먹히는 게 있으면 저는 가지치기만 해줘요. 절대 제 방법 강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이미 잘하는 애들은 가지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럼 저는 무조건 제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오히려 주간지를 더 잘 봐요. 이거 딱 볼 때,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아. 이건 괜찮네? 이렇게 뽑아 먹어. 그래서 요즘 애들, 재수생들이 쓰는 말이, 그거를 요즘 애들이 너 국어 찍먹했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강사의 방법을 찍어 먹는 거죠. 이렇게. 나 이 방법 좋은데? 나 이 방법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재수생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재학생들은 더 모의고사 풀면 이감이 좋댄다. 막 이감만 들다. 그러니까 점수가 1점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간지가 그렇고요. 그럼 네 말을 알겠다. 근데 주간지를 봤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솔직히 클리닉 할 때 질문 답변 같은 건 당연히 받아줍니다만 솔직히 질문 답변은 전화로 해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뭐 한 문제 질문이 있어. 그럼 뭐하러 와요, 학원을? 카톡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또 우리 어머님들은 예비고 올 때부터 클리닉 하면 애들 조져놓는 우리 애들 클리닉 보내면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여기 생각이 차야고 가서 얼굴이 하얘져서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클리닉 때는 뭘 보는 거냐면 주간지 보고 네가 이해가 안 된 문장. 이 방법 너 이해 안 되니? 너 적용 잘 안 되니?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개인 클리닉으로 30분씩 고3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게 의무가 할 수가 없는 게 잡았다가 안 오는 애들도 있고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저는 보통 그래서 희망자들에 한해서는 다 해줘요. 희망자.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럼 희망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제가 또 자극을 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클리닉을 잡자. 그리고 또 애들을 또 너무 또 쥐어짜면 요즘 애들은 말을 또 듣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당근도 주면서 적당히 채찍질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본인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똑똑해요. 본인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클리닉 안 와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귀신같이 알아서. 근데 내가 뭔가 배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클리닉을 자주 와요. 그래서 방법론이 써있는 주간지가 매주마다 숙제로 나가고 그 주간지를 본인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클리닉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 아이는 왜 클리닉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제가 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죠.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원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컴플레인도 제가 받아들여서 내년에 조교를 조금 이만한 애로 조교를 한번 쓰려고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애를 죽여놓는 거죠. 너는 클리닉 안 오면 이 세상을 하직할 줄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요즘 애들이 참 그 고3의 예비 고1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3 하고 있는데요. 우리 때 상상 못하는 진짜 중학생 같아요, 진짜로. 그럼 요즘 중학생은 진짜 초등학생 같고 요즘에 아이들이 지능은 훨씬 발달했는데 너무 자립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남이 다 해주다 보니까 심지어 개념도 유튜브로 보는 시대라서 딱 설명을 해줘야 그래서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자립심이.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주간지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로 성적이 안 오릅니다. 사실 제가 올해 수능 끝나고 설명했으면 더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제가 고3 하고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동네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나면 대치로 많이 빠집니다. 대치로 많이 빠지는데 대치동에서도 이런 주간지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간지 만드는 거 이거 어머님들 보여드린 요런 지문 한 세트가 하나당 한 4시간 걸려요.
이제 수능 평가원 지문이 문학, 독서 합하면 1000개가 돼요. 1000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간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 클리닉을 하면서 애들이 뭐가 어려운지를 느끼거든요. 저도 개인 클리닉을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어려웠다, 안 읽혔다. 저는 매주마다 주간지가 수정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수업하고 있는 그 시점은 현존하는 전형주의 최대치예요. 하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니까. 현존하는 가장 좋은 주간지와 가장 좋은 방법을 수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내년 교재는 매년마다 바뀌겠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주간지가 너무 허접했는데 저도 한 5, 6년 전에는 많이 저도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 의견 반영해서 너 이 부분이 안 읽혀? 이렇게 읽어봐를 다 써놓은 거예요. 제 과제는 모든 숙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시 집중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뭘 주는 거냐면 모의고사를 한 번 딱 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현 상태 점검이니까. 모의고사를 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병원 가실 때 검진 받으시죠? 검진 받으신 다음 뭐합니까? 의사분에게 뭐 처방을 받거나 진료를 받으시죠? 처방 진료가 바로 주간지 공부고요. 검진이 모의고사예요. 즉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주간지 풀어서 지문 분석하고 실력 업그레이드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땅 한 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80분을 탁 재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제 3학년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월, 화, 수, 목, 금 공부, 실력 향상, 분석, 고민 분석,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한 번에 빵! 그게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까지 지문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수능과 경향이 조금 다른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죠. 공부, 시험, 공부, 시험. 이 스케줄로 가시면 6개월만 하셔도 1등급 나오는 데는 1도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 주간지가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없으면 점수가 안 오른다고요. 당연하죠. 모의고사만 풀고 끝났으니까. 그거를 지금 어머님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대치동이 좋다. 대치동에 가면 진짜 말 그대로 전기세만 내고 오시는 겁니다. 그 대치동 가셔도 부탁드리잖아요. 주간지 내놓으라고. 주간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시라고. 이 강사의 방법이 들어가 있나? 이거를 보셔야 돼, 이거를. 안 그러면 수업 효과가 1도 없어요. 수업은 일종의 시연하는 쇼에 불과해요. 딱 하루 해서 이틀 정도 기억력 갑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무수히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애들은 또 복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수업했던,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업 때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지문을 하겠죠. 혼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지문을 수업을 하겠죠. 복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복습 자체를 안 해요. 애들이. 또 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간지라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주간지도 없어. 그럼 수업에 했던 것들은 재밌는 얘기만 머릿속에 남고 다 날라가는. 그럼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아까운 비용과 돈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간지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커리큘럼이라서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본 게임은 보통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저희 학원이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2월 중순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작년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24일, 25일 이때 시작했는데 올해는 조금 빨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전체 고3 커리는 겨울에 시작해서 여름에 평가원을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 전에,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전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어려운 걸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어려운 걸 하고, 지금이 제가 파이널 시즌인데, 지금 요 파이널 시즌 때 사용하는 교재가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주간지 한번 갖고 와 본 겁니다. 근데 참고로 요건 파이널이니까 좀 적어요. 그 평가원 수가. 근데 요 때는 보통, 월, 화, 수, 목 4개씩 보통. 그러니까 평가원 4개씩. 그러니까 4개면 1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화법 작문이나 엄매 과제 주고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땅 한번 주는 겁니다. 그게 제 일주일 국어 스케줄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자녀가 그렇게 스케줄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선생님 저희 아이는 내신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신 때 수능을 좀 중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커리를 어떻게 짠 거냐면 여기서는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이고요. 이때는 다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선택을 안 하고 내신도 같이 가져가면 요거는 좀 공백이 생기겠죠. 근데 본인 노력만 있으면 여기서도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정시 올인이다. 그러면 체화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왜? 방법이 일관된 상태에서 매주마다 주간지를 주니까. 그래서 주간지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뭐 꼭 주간지나 이름 붙일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월간지 이래도 되는데 월간지 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9월달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 건데 그럼 겨울에 들으면 되는데 왜 꼭 지금 들으라고 우리를 불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체화가 그렇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보통 저도 똑똑한 애들 가르쳐봐도 그러니까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약간 조금 빨리 습득이 가능한 애들 해봐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근데 보통 우리 아이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조금 습득이 좀 늦다. 그러면은 보통 한 2, 3개월 걸리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좋은 점 겨울방학 때 탄력 받고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강좌는 좀 함부로 바꾸는 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실컷 배웠다가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학원을 가면 아무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조금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학원을 가게 되면 아이가 큰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이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다가 갑자기 확 바뀌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리 못해도 2, 3개월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보내신다면 겨울방학을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스무스하게. 근데 겨울방학 스타트 땅! 국어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음 이러면 조금 시행착오가 조금 겪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신을 나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몇 주 정도 쉬어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 집중을 하는 아이들은 이따 요 질문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정시 집중하는 아이들이라도 내신은 챙기길 바래요. 저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우리 애는 미술이다. 아예 필요 없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내신을 어느 정도 갖고 가고 불안감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료를 이렇게 줍니다. 제가 수업은 못 해주고요. 왜냐면 그리고 솔직히 주간지랑 여기 수능 수업하면서 내신 수업 못 해요, 원래. 그것도 완전 엉터리죠. 막 예비 고2가 막 시간표가 이렇게 깔려있는데 정시 수업 하나.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완전 내신만 하시고 저는 수능만 하거든요. 그게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신을 몇 개 막 3, 4개 한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이 정시 집중 나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주간지 만들고 수업 준비하고 애들 개인 클리닉 해주고 여기도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료로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자료 주고 학교 시험 보면 조사하면 자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편이고요. 뭐 내신 기간 때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그렇게 좀 맞춰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정시 집중반은 반이 2개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6시 반이 있고요. 일요일날 오전 10시가 아니 일요일날 오후 2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시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이거는 뭐 숫자를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작년에 제가 재작년까지는 분당에 있다가 강동에 제가 작년에 올해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고3을 처음 한 게 아니라 강동이라는 지역을 처음 왔어요. 그래서 강동 지역을 다 저를 모르시니까 우리 학원 이름 자체가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니까 신동철만 알겠죠. 그랬더니 고3 때 신동철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14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믿으셔야 되는데 지금 5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모르실 거예요. 이게 강사만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인데 보통 고3 되면 7월에 애들이 확 빠져요. 첫 번째 이유, 수시로 갈아탄 거예요. 국어 포기한 거. 그러니까 포기했단 말은 그렇고 수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제 나 혼자 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100명으로 시작하면 요맘때쯤 보통 60명 남아요. 근데 저는 1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50명이 넘었습니다. 왜냐면 매주마다 아이들한테 할 거를 주고 있고 아이들과 신뢰를 쌓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심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맡고 있는 애가 저로 인해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그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비 보일 때 우수자원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고1, 고2 지난 다음에 걔네가 보통 대치로 빠지죠.
다 빠졌어. 그런 다음에 걔네가 합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 붙었어?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걸어놔요. 저는 이런 짓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좀 제 손때를 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를 보고 싶은 거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50명 넘게 다녀주고 있고 아마 강동에서는 가장 많을 거예요. 강동에서는. 뭐 사실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뭐 한 몇백 명 그런 분들은 제가 당연히 못 미치지만 주간지는 제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썼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오늘 요거 참고하실 분들, 보실 분들 제가 여기 놓을 테니까 보시고 데스크에도 제가 하나 맡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일단 그 저의 설명은 여기서 끝났는데 어머님들 아버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질문을 받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